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공개를 해드립니다. 미국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 쏠리는 시장 영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댈러스 연은 포럼에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임 이래 9번의 발언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나 이 연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5번의 주가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도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펼쳤는데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그 평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특히 내년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투자증권 이상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지 시간 14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내일 아침이 좀 될 것 같은데, 이 파월 의장의 연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그 이슈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를 어떤 점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현재 일단 내년 3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불안을 좀 제공하고 있고, 이게 빌미로 좀 조정세로 들어간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요 이제 종목에 대한 실적 둔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분명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파월 의장이 평소와 다르게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우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최근 주식시장 하락과 같은 혹은 이제 원자재 하락이라든가 그런 이슈로 파월이 다소 완화적 스탠스를 보이냐 안 보이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파월 의장이 좀 시장을 달래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좀 악재로 작용할까요? 뭐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이 가장 악재로 이제 바로 작용하는 거는 바이오와 같은 고퍼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퍼가 높은 이제 주요 성장주들, 즉 바이오 엔터라든가 혹은 이제 마가 같은 이제 고퍼 종목들이 이제 제일 타격을 받을 걸로 보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파월 의장이 롱웨이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과 유가 같은 데이터는 감안의 우선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속도 수설론이 좀 제기가 된다면 다소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으나 좀 매파적 스탠스를 가진 파월 의장의 성향을 감안하면은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기엔 좀 쉽지가 않다. 매파적인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매 전략을 조금 빠른 템포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아예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면 매매하실 때 이제 좀 기대 수익률, 즉 차익 실현하는 시점을 조금 빠르게 잡으시고 손절매를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탑로스 주문과 같이 자동 주문을 활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현재 매크로 상황으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긴축에 들어가다 보니 업사이드가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는 항공주 매매도 괜찮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월 의장의 연설에 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바로투자증권에서는 하고 있네요. 이상민 연구원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자세한 내용들 전체적인 증거과의 시각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 의원님, 파월 의장의 연설에 많은 관심이 좀 쏠려 있는 게 뭐 시장이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또 부각되고 있고 지금 금융시장도 좀 불안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또 유가가 또 급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물가 측면에서 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 조절을 언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가가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들을 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8시거든요. 내일 8시에 의장이 이제 밸런스 여는 행사에 참석을 해서 미국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토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내용들에서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를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전에 10월 3일 날 했던 연설 내용을 보면 미국 경제는 좋고 특히 고용 쪽이 아주 좋죠. 그리고 현재는 아직도 연방기금 금리가 중립금리에서 좀 이상적인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중립금리에서는 한참 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는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 FOMC 성명서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에도 뭐 주가는 많이 밀렸던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지표도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야기들이 없었거든요. 성명서 내에도.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언급들은 없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 보였다는 내용들에서 봤을 때는 물론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지만 소비는 워낙에 견고하고 뭐 고용도 좋고 다만 이제 민간 부문에 고용자산 투자가 연초랑 비교해 보면 조금 꺾였다라는 거 말고는 경기가 좀 세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기조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프 하나 보시면 톰슨 로이터랑 유진투자증권에서 만들어 놓은 그래프인데요. 소득도 늘고 그리고 소비 판매도 좋은 상황인데 이 흐름들은 2016년, 17년 초반 이 근처로 해서 바닥을 다지고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기가 좀 확장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이 소매 판매가 미국 GDP 기여도 중에서 소비가 70%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의미는 경기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씩 뭐 출렁임은 있습니다만 기조 자체는 여전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과 뭐 한 달, 뭐 한 보름 정도 만에 다시 나와가지고 경기에 대한 판단을 꺾을 것 같지는 않고요. 낙관적인데. 그리고 통화 긴축 의지도 한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기존에 했던 연설에서는, 바로 전향적으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경기 전망이 특히 중국 쪽도 안 좋고요.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어제 8% 정도 밀린 거 포함하면 고점에서 5% 넘게 급락한 양상이어서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들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요.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일단 유가라는 것이 워낙에 상품이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최근 단기간의 흐름, 한 달 흐름 보고서 연준이 정책 기조를 바꿀지는 의문이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긴축 의지가 이제 약화가 되려면 고용과 소비가 꺾이는 것이 확인돼야 된다는 신중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지는 않을 거고 따라가면서 붙을 건데 그런 신중론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용이 좋은 상황에서는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엔 별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게 많은 시각이고 대체적인 시각이고 오히려 이제 월말에 나올 지표들을 보고 11월 28일 날 또 어떤 그 장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11월 28일 날 나올 멘트들이 중요하다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속도 조절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뭐 14일보다는 28일 발언을 조금 더 좀 기대를 해보려야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원론적인 발언에 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주식시장에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시장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지도 내년에 세 차례 인상 뭐 이야기 나왔잖아요. 요 전망들 그리고 변수들은 좀 없는 건지 이런 부분 살펴볼까요? 예, 미국이 지금 금리 관련된 변수로는 그러니까 인프라 증분 관련된 이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시장의 핵심 이슈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게 악화될지 개선될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재료가 금리랑도 좀 묶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프라를 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니까 금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기 모멘텀이 증분이 커지니까 역시 금리를 건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분위기로는 금리 인상 전망은 9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 보면 내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올라가고요. 연 4회니까 내년에 3번 더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한 번 하고 긴축은 2021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CME 패드워치 상으로 나와 있는 배팅 확률을 보면, 인상 확률을 보면 12월 달은 2.5 가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2.75까지 가고 내년 10월에 3%까지 가고 그 이후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2회로 지금 현재로서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점도표상으로 봐서는 일단 내년에 3번 더 올리고 종료되는 것은 이제 2021년이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있고 변수들도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번이든 아니면 다음이든 어떤 그 연준 회의에서 긴축 기조를 완화시킨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걸 미국이 이제 그나마 마지막까지 좀 버텨주고 있던 미국마저 경기 둔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글쎄요, 미국이 긴축 완화한다고 환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인상을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약간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 모멘텀은 또 한축에서는 이제 부정하는 것이라서 이건 좀 상충된 재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를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고 민간에서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또 경기가 자극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금리를 좀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변수 중에 변수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하원 쪽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본인 뜻대로 안에서의 정책들이 좀 잘 이루어질지는 역시 이것도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금리 속도 조절이 더 나온다고 해도 이게 또 호재로 마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이러나 저러나 신흥국들의 부담은 좀 계속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국제유가도 이제 건드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아주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흥국의 부담이 이미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 우선주의로 달러까지 만약에 이제 금리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오면 단기로는 좀 완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달러 강세 기조가 전체로는 강세 기조는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 우선주의는 그냥 달러 강세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원치 않을 수 있어도 달러는 계속 좀 강한 흐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17년 작년은 유로존 이슈라든지 좀 중첩되다 보니까 좀 밀려서 쭉 나왔는데요. 올 들어서 흐름은 2018년도 이후로 올 들어서 흐름은 상당히 좀 가파르거든요. 2017년과 2018년도 흐름에서도 금리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작년에는 금리가 올랐지만 달러는 내렸고 올해는 금리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서 달러는 같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움직임 자체를 꼭 금리 인상 시그널 하나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유로존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올 들어서 1월달, 2월달에 증시를 좀 억눌렀던 억제 중에 큰 재료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로 인한 유동성 퇴출이었기 때문에요. 신흥국에는 자금 환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좀 불리한 국면인 것은 맞겠고요. 완화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시간은 벌 수 있는데 그게 글로벌하게 시황을 완전히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달러 시황을.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 자산의 성과들은 약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 자산이 제일 세기 때문에요. 나머지 여타 자산들에 대해서는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되든 부동산이 됐든 관련국들의 상품이 됐든 달러가 너무 세면 다른 쪽들은 대체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달러랑 금리가 동행하는 구조가 맞는데 다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유지된다고 하면 달러는 계속 강할 것이고요. 그거는 대체로 신흥국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 기조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 영향을 봐야 될 텐데 시나리오별로 본다면 이제 완화적인 시그널이 나올 경우가 있을 거고 또 긴축 시그널이 나올 경우가 있을 텐데 과연 시장에 이 시나리오별로 영향이 좀 어떻게 미치게 될지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제가 만약에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었다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보고 있는 데이터상으로 그 긴축을 해야 될 일들이 시그널들이 더 많지 여기서 좀 중간에 스톱하다. 그러니까 사실 2015년도 12월부터 올렸으니까요. 3년 차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근데
연준 그 나오는 그 워딩들,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긴축은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기존에 이미 많이 풀어놨던 자금들 회수하고 또 금리가 너무 비정상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금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따라서 올라온 것 뿐이지 긴축이 되려면 과열을 꺾으려고 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황에서 지금 한 2.25까지 금리 올려놓고 여기서 수도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계속 그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지만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이어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로는 호재인데 결국에는 신흥국 입장인 우리 코스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중장기로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긴축 기조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증시에는 좀 중립 이하 정도의 이슈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대응 측면에서는 뭐 그대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 가장 큰 재료가 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뭐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인덱스로는 코스닥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큰 그림은 미국 금리 쪽 그로 인한 유동성 관련된 부분하고 미중 간의 통상 이슈, 그로 인한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꺾일 거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가지고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이 두 개 다가 좀 불확실하고 아직 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한국 증시에는 좀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재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오늘은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봤습니다.